자, 그러면 또 우리 연휴 기간 육아로 많이 힘들었을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죠? 저희는 부모님이 경기도 광주에 계셔요. 경기도 광주. 네, 그럼 뭐 가까우시네. 처가는 강북에 계시고. 아이고 가까우시다. 요즘은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죠. 인구가 많잖아요. 아니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서울 그래서 어디 내려가냐고 그러면 집이 서울이라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기자 초년병 때 네. 어른들이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고향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뭐 공기자는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아버님은 충북 음성 출신이시고 네. 안동권이십니다. 이렇게 안동권. 풀 세트로 얘기를 해드려야 네. 그렇구만 이러면서 네, 안동권 씨의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조선 그렇진 후기에 대단합니다. 안동권. 요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이제 네. 기껏 네. 뉴스. 연휴에 뉴스가 좀 많았어요. 트럼프 네. 후보 두 번째 암살 시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또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만큼 임팩트가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대선 후보의 암살을 시도한다는 거는 어지간한 무정부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인데 네. 두 번이나. 미국에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는 게 좀 네.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그것도 근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삐삐 사건 네. 폭파 아. 사건. 네. 몇천 명이 지금 다치셨죠. 와, 거의 한 3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게 난 가능할까 난 너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주로 핸드폰을 안 쓴대요. 어. 이렇게 보안상의 이유로 주로 삐삐를 쓰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뭐 아직은 추정이죠. 뭐 네. 확정은 안 됐는데 이스라엘 그 정보국에서 그 핸드폰을 삐삐를 유럽에 사오는 총판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만드는 데서 중간에 빼서 거기다가 폭약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 거기서 무선 신호를 네. 보내고 터뜨렸다는 건데 야, 그게 대단. 이게 진짜 뭐 해선 안 될 짓인데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네. 짓이죠. 그래서 그걸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뭐 폭발 규모야 뭐 아주 크진 않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들 다치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 같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얘기를 뭐 첫 번째 뉴스로 하겠습니다. 그 여러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해주실 테니까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팩트 확인하시는 정도로 네. 정리를 해볼게요. 그 연준이 이틀간 FOMC 회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뭐 어제 장이 있었다면 훨씬 더 뜨거운 관심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 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뉴스로 체감을 하면서 오늘 장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5.25에서 5.5%였던 것을 4.75에서 5%로 0.5%포인트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른바 빅컷이 네. 됐죠. 그럼 금리 격차가 우리나라가 3.5니까 2%포인트가 났던 것이 1.5%가 넘게 나던 것이 1.5%포인트로 격차가 좀 좁아졌습니다. 네. 네. 금리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에 살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거의 2008년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때 이후로 이제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을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금리 고점 기가 있잖아요. 금리 고점 기. 네. 얼마나 금리 고점을 높게 유지할 것인가에서 보면은 지금이 가장 깁니다. 고점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뭐 몇 달 지나면 바로 또 전환을 했는데 하락 전환했는데 그쵸. 이번에는 고점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 유지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라는 거는 물가가 계속 올라왔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2년 6개월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까지 겪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설명을 통해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활동은 확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일자리 증가가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도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bp를 인하를 했다라는 게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5%를 기록을 했고
다우존스는 네. 네. 나스닥은 0.31% 하락했고 S&P 500은 0.2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장중 추이를 보면은 50bp를 인하한다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쭉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야뭐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지. 음. 그리고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으면서 야 근데 50bp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진짜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죠. 또 빠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나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25bp를 인하를 했으면 네. 야 실망이야. 음. 그러면서 빠졌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75bp를 인하했다. 그러면 야 진짜 진층가 봐. 그러면서 빠졌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됐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금리를 좀 낮출 거라고 예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를 해소한다라는 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계속 그 정확한 메시지에 대한 방향성을 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FMC의 2% 목표를 향해서 더 진전을 보였다. 네. 근데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럼 금리가 아직 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라고 판단을 한다.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점도표라는 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씩 찍어봐라 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이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습니다. 그럼 0.7%포인트가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내에 한 0.5%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두 번 남았죠.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남았으면 이번에 50 했으니까 25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면 25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2%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 6월에 발표한 것은 2.1%였습니다. 그러니까 0.1% 포인트를 낮춘 건데,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이번에 FMC에서 발표한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은 뭐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쳤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는데 네. 뭔가 이렇게 맞춘 듯한 숫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춘 거요? 네, 그 맞춘 듯한 숫자라는 게 만약에 GDP 전망치가 그대로거나 네. 아니면은 GDP 전망치가 올라가면 네.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안 되잖아요. 금리 내리는 명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GDP 성장률은 많지도 않고 0.1%포인트 정도가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좀 예방적 차원에서 좀 낮추려고 하는 거야. 라는 멘트와 숫자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실업률은 4.4%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예측치가 4%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0.4%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거야 라는 명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6%에서 2.3%로 낮췄습니다. PCE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6월에 예상한 것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 있어. 네. 라는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네. 대한 기사들도 좀 외신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거 봐라 말이야. 인플레이션 우리가 완화를 시켰잖니?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잖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우리를 물가를 못 잡은 걸로 우리를 매도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드디어 그러니까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물가까지 잡았잖아.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서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FOMC의 선거 개입이다. 네. 이게 트럼프 후보는 이전에도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자기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내려야 광이 좀 팔리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금값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잘 안 맞아요. 뭐 그러니까 금의 원래 시세는 금리가 낮을 때 높아지는데 네. 지금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최고치. 네. 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은 좋아라고 해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네. 그럼 그동안은 왜 올랐던 거지? 라는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들은 한 25bp 정도는 뭐 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내린 것 같고 네. 추가적인 25bp는 좀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번 50bp 가운데 25bp는요. 예, 예. 네. 그리고서 뭐 그 전에 뭐 파월 의장이 뭐 되게 말은 많이 세게 했습니다. 막 네. 그때 뭐 잭슨홀에서 막 내가 말이야, 봤냔 말이야, 내 잡았단 말이야 이거 좀 하면서 광을 좀 세게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50bp를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50bp를 낮춘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장 반응이 좀 너무 예고 없이 훅 들어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너네 FMC도 뭔가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을 가지고 50bp를 인하를 하진 않은 거 아니냐라는 네.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시장에 혼선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촥짝짝짝 가면서 탁탁탁탁 확인해 가면서 딱 결정을 한 거냐라는 네.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가 네. 봐라 50. 빵 네. 요거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7월 회의 전까지 그런 시그널이 없었다.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까? 파월 의장 얘기입니다. 회의 이후에 7월,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두 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 네. 고용 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한 다음에 무건 기간,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연준의 인사들 얘기 안 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었고 이번 결정이 외국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결론 지었다. 와,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다가 네. 7월 보고서, 8월 보고서 그 전에 멘트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네. 딱 그 멘트 안 한 시간 동안 결정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최근 2주 동안 결정했다. 그쵸. 음. 최근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해 반영 안 했다. 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게 쭉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고 네. 그 페이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안 봤다. 최근 2주의 데이터만 봤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게요. 라는 고민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연준 같은 경우는 발표되는 그 뭐 월별로 혹은 뭐 분기별로 발표되는 그 지표가 나오기 전에 수시로 자료들을 계속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뭐 산업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고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뭐 주 단위로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종합해서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계속 볼 거 아닙니까? 보긴 보죠. 당연히 보겠죠. 예, 예. 근데 2주 전에 그러니까 그 딱 데이터 보고 했다고 발표되는 데이터 보고 예, 예. 아 얕아요? 글쎄 이거 조금 어디서 밑장 빼기냐?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연준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단 김윤선 대표님 오시면은 좀 저도 한번 해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나와 있는 사실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네. 우리 금리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기로 하죠. 아 김준성 대표.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는 그 명절 동안 어떤 기사가 좀 경제 분야에 많이 나왔나 찾아보니까 네. 금투세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음. 이게 왜 그런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단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다음 주죠 24일에 그 이 금투세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합니다. 네. 근데 좀 이 토론회 금투세는 이미 통과가 된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내두면 1월 1일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기 때문에 거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 사이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업계를 좀 취재를 해보면은 저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그 전산적인 준비가 돼 있는지도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네. 금투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법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를 원천 징수로 하겠다 그러다 민주당에서 유예 혹은 뭐 개정 뭐 한다 그랬을 때 원천 징수 아니고 확정 신고로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금액을 뭐 5천만 원 아니라 뭐 1억으로 늘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손익통산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1월 1일까지 전산이 될지 그 예전에도 이런 경우 있었죠. 처음에 이제 금투세 시행한다고 했다가 그래갖고 이제 증권사들이 아 그럼 여기에 맞는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예돼 버리는 바람에 그 시스템 개발을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했던 저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2년 전 네. 얘기인데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못 씁니다. 그 시스템을. 아 그 시스템을 못 써요. 예, 그래서 거의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고 네. 지금도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증권사별로 뭐 100억 이상씩 뭐 해서 한 1,000억 이상 전산 투자가 돼 있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투자업계 반응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전산 가지고 하기가 너무 네. 버겁다. 차라리 자기네 그동안 전산 투자했던 거 매몰 비용 되더라도 네. 좀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 후에 시행한다. 네. 아니면 유예한다. 네. 폐지한다.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보완 후에 실행을 한다는 거는 아직 법안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뭐 공제를 확대하고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늘리고 원천 징수 대신 확정 신고하고 뭐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들 올라오면 또 법안 또 심사해야 되고 그 내용 반영해서 또 전산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사실 폐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지가요? 폐지도 그냥 폐지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020년 이전 세제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어쨌든 폐지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어쨌든 절차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입하는 것에 비해서 충격은 좀 덜할 것 같아서 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예 시나리오는 일단 유예 시켜 놓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작업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 좀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장 다 박살나고 나서 유예를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겠어요. 네. 어쩌면 이게 차라리 폐지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세부적으로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유예를 시켜놓을 때 폐지 전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매우 강력하게 들려요. 네. 그렇죠. 뭐 이게 뭐 주요 명분 아닙니까? 소득이 네.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근데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주요 명분으로 보기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여기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네.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가격이 올라가고 네. 가격이 올라가야 거기서 세수가 또 나오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본시장의 경쟁이라고 그러면 이제 해외 시장이 일단 1차적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한 5년 수익률 보면 80%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20% 됩니다. 그럼 수익도 많이 안 나는 시장에 거기에 중간에 세금까지 걷어가면은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며 네. 이 시장에 안 들어오면은 그게 주가가 안 오를 거고 안 오르면 세수도 뭐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좋은 거는 시장이 뭔가 이게 매력을 갖추고 네.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서 사람들도 흔쾌히 뭐 내 돈 많이 벌었네 그리고 세금 내고라도 우리 시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선순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벌었으니까 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오면 아무도 안 벌고 네. 그럼 세수도 안 거치고 이게 역시 그러면 나는 과세의 정의를 지켰어 라는 거 외에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자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주요하게 보는 시장이 자본시장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죠. 자본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의 경우에 12억 이하는 비과세예요. 네. 그러면은 왜 부동산에서는 그 몇 억씩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면서 네. 여기서 과세,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그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게 되면은 자본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수익을 네. 추구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물리냐 안 물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세는 네. 제가 근로소득이 높아요. 그래갖고 막 세금을 막 내라 그래갖고 아유 나 이놈의 국가 싫어. 그래가지고 미국 나가서 근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자본소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여기에 세수 때문에 수익률이 내려가? 아 그러면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네 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면 주가 오르는 거하고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좋을 건 서로 없지만 네. 이게
국가적으로 미치는 데미지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훨씬 커요. 네. 근데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네. 그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비과세 같은 것을 해줬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진짜 그냥 세금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명분을 가지고 그냥 꼭 이게 밀어붙일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부자 주식, 서민 주식을 따로 거래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사실 돈에는 그 계층이 없는 건 맞는데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예.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주식 자본시장으로 왔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살 수 없냐? 뭐 SK 하이닉스로 할까요? 요즘 좀 상황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어떤 그 계층의 갈등이 없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자본시장이 좋은 자본시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자본시장이 돼야 거기서 세수도 더 많이 확보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자본시장이라는 건 일단 기업이 성장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은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량 회사들이 많이 네. 상장돼 있는 시장.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충분히 투명하게 환원을 해줘야 네. 됩니다. 뭐 그래야 이게 좋은 그렇죠. 자본시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 좋은 자본시장 만드는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아요. 통과를 안 시켜주고 네. 여기에 소득 있는 거에 과세해야 된다라는 제도만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같이라도 하든가. 네. 왜 좋은 자본시장 만드는 제도는 안 하고 자본시장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제도는 먼저 시행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야 되는지를 네. 잘 모르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안이 없이 그냥 앉아서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 건 모르지만 그냥 떠나면 네, 그만인데 그럼 떠나면 그만인 게 아까 저기 뭐 댓글창에도 1%를 위한 제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세금 내는 사람은 1%일 수 있는데 이 자본시장은 이렇게 부자 주식, 서민 주식 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도 참여하고 서민도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늘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1%의 국내 주식 보유 총액이 거의 전체 주식의 53%예요. 401조. 네. 내국인이 755 중에 진짜 상위 1%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1%가 예. 절반이에요. 절반. 예, 그러면은 여기서 1%는 부자들이니까 얘네한테 세금 왕창 물려야 되겠다. 그리고 얘네 세금 물려고 그분들이 그럼 그 돈을 그러면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가면 누가 손해를 보냐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그 사모펀드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거 팩트는 어떻게든 짧게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모펀드 짧게? 그러니까 일부 뭐 사모펀드들에게만 뭐 이익이 돌아가는 오히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 짧게 자신 없는데요. 팩트만.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어떤 수익이 배당 소득이냐 금융투자 소득이냐 그래가지고 네. 금융투자 소득으로 가게 되면 27%가 되고 배당이 되면 네. 종합과세에서 50% 49.5%가 돼요. 그럼 그럼 이게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27%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사모펀드를 환매를 할 것이냐가 있고 네. 분배금으로 갈 것이냐가 있어요. 예. 분배금으로 가게 되면은 이전에는 비과세였다가 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그게 그 비과세였던 게 50%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만 유리한 세금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아까 세율이 네네. 환매를 했을 때 세금은 그렇죠. 49.5%에서 27로 내려가니까 네. 내려가는 게 맞아요. 환매할 때는 예. 네. 근데 매년 정산하는 분배금을 받을 때는 그 전에 비과세였다가 50%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사모펀드한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라고만 본다면 그냥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금투세 되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음. 그럼 사모펀드한테 유리한 제도라 그러면은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이 찬성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반대하잖아요. 네. 그게 뭐 앞에서 그냥 아쉬운 소리 한다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된다는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겁니다. 사모펀드에도 예. 여튼 그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환매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이 엄청 올라가고 사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 가입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분배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매년 정산하는 거 예. 그 경우에는 세금이 50% 없다가 생기고 49.5%가 생기고 분배 쪽이 많은가 그러면? 분배는 매년 하는 거니까. 분배는 매년 하는 거고 환매할 때는 뭐 한 번 가입했다가 끝날 때 예. 환매하는 거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요 관련해서 그 뭐 아까도 뭐 잠깐 안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투연이라고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가 있죠. 예, 금투세 폐지 촉구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저녁 6시 반에서 8시까지 하고요.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거든요. 만약에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아마 그 목소리를 좀 내시는 게 네. 당연히 더 그 목소리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될 거고요. 예. 그럼 뭐 개인 투자자들의 뭐 절박한 목소리도 많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집회에 필요한 피켓과 촛불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뭐 참석 문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보시는 메일 주소 혹은 뭐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뭐 부동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펀드는 툴이에요. 툴 껍데기. 네. 그 속에 부동산으로 돼 있으면 부동산 사모펀드가 되는 거고. 적용되는 거고 뭐 채권으로 돼 있으면 채권, 네. 주식으로 돼 있으면 주식. 그러니까 이전에 왜 세금 안 내다가 분배금에다 50% 세금 내게 됐냐면은 그 전에는 주식 거래할 때는 네. 양도세를 안 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양도세를 내게 됐으니까 그렇게 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는 거를 네. 너무 이렇게 펀드라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펀드라는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네. 아, 자, 시간 많이 여튼 지났네. 내일 모레 요 촛불 집회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요 참고하셔서 꼭 가시기 바라겠고요. 예, 세 번째 뉴스는 원래 고려아연 얘기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내일 그냥 30분 인덱스로 한번 쭉 풀어드릴게요. 네, 네. 간략하게 그럼 그 관련해서는 네네. 그럼 뭐 결론 정도는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고려아연과 예. 관련해가지고 MBK가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었고 네. 그 주말 그러니까 이 연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네. 원래 이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최윤범 회장 쪽에서 네, 예. 공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둘이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공개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특수관계인 풀고 네. 일단 풀고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공개 매수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풀고 싶다고 풀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그 대주주와의 뭐 가족 관계가 됐든 혹은 뭐 같이 뭔가 사업을 하는 뭐 동업자 관계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특수관계인인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네. 조현범 회장하고 네. 조현식 회장이 예전에 특수관계인이었다가 네. 끊었고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에 조원태 회장하고 네. 조현아 부사장이 원래 특수관계인이었다가 끊었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지분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나누면 따라서 되는 네네. 건데 이제 고려아연이 돈이 있을 거냐 그래가지고 이게 불거져 갖고 역공개 매수가 가능하다라 그러면은 지금 55만 원이었던 주가 66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역공개 매수가 일어나게 되면 66만 원을 뚫으려고 하기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조금 더 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인덱스 시간에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호 취재팀장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